그날 밤 제 차 밑에서 붉은 LED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낯선 손이 브레이크 라인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포착됐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CCTV 화면을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던 경찰관이 무전기에 대고 현행범 체포 신호를 보냈고 순식간에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경찰들이 나타나 그 사람을 제압했어요.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체포된 사람은 바로 제 둘째 아들 민기였어요. 뒤이어 집안에서도 소란이 벌어졌어요. 경찰들이 들이닥쳐 민기의 아내 소영이도 함께 연행에 갔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와 함께 민기가 제게 던진 마지막 시선은 원망과 체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단 몇 분 안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마치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제가 평생 믿고 키워온 아들이 저를, 아니 저희 가족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충격적인 진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슬픈 밤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겠어요. 저는 이순자, 올해 65살이에요. 서울 강서구에서 남편 박정우와 함께 30년 넘게 작은 카센터를 운영해 왔어요. 정호 자동차 정비라는 간판이 걸린 이 조그만 가게에서 저희는 두 아들을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왔죠. 카센터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주변에는 연립주택들과 작은 상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좁은 골목길을 따라 크고 작은 정비소들이 여러 군데 자리 잡고 있어요. 저희 카센터도 그중 하나였죠. 가게 앞쪽에는 리프트가 2대 설치되어 있고 벽면에는 각종 공구들이 크기별로 정렬되어 걸려 있어요. 한쪽 구석에는 남편이 생전에 아꼈던 공구함이 있는데 서랍마다 나사목과 볼트, 너트들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 공구함을 볼 때마다 남편의 꼼꼼했던 성격이 떠올라 가슴이 찡해지곤 했어요. 사무실 겸 휴게실로 쓰는 작은 공간에는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냉장고, 그리고 전기밥솥이 놓여 있어요. 점심시간이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여 먹곤 했는데 그 냄새가 기름 냄새와 섞여 카센터만의 독특한 향을 만들어냈어요. 남편 정호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가게를 열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곤 했어요. 손님이 급하다고 하면 밤늦게라도 차를 고쳐주곤 했고 그래서 동네에서는 믿을 만한 정비소로 소문이 났어요. 저도 남편 옆에서 부품을 나르고 간단한 정비 도구를 건네주고 고객들과 상담을 하며 함께 가게를 꾸려나갔어요. 손톱 사이사이에 기름때가 끼고 작업복에서 기름 냄새가 배는 것은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런 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큰아들 민수는 정말 모범적인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가게에 와서 심부름을 도와주곤 했어요. 공구를 정리하거나 부품을 나르는 일을 기꺼이 도와줬어요. 반면 둘째 민기는 어릴 때부터 좀 달랐어요. 형보다 3살 어렸는데 성격이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짜증을 내고 가끔은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어요. 공부도 하기 싫어해서 저희가 늘 걱정이었어요. 그래도 둘 다 저희 아들이니까
똑같이 사랑으로 키웠어요. 민기가 좀 더 손이 많이 가긴 했지만 그것도 아이만의 개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철이 들어서 형처럼 의젓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난 것은 민기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 가을이었어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온몸이 떨려와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단골 손님의 차를 수리하기 위해 시운전을 나갔어요.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한 후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남편의 습관이었거든요. 아무리 작은 수리라도 반드시 직접 운전해보고 손님께 차를 드리곤 했어요. 저는 가게에서 정리정돈을 하고 있었고 민수는 학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민기는 친구들과 놀러 나간다며 저녁도 먹지 않고 나가버렸죠. 오후 7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가게 앞 골목에서 끼익하는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쾅 하는 충돌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급히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남편이 시운전하던 차가 가게 앞 전봇대에 들이받쳐 있었고 차 앞쪽은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어요. 더 끔찍한 것은 차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 남편을 차에서 끌어내려 했지만 운전석 문이 완전히 일그러져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미친 사람처럼 차에 달려들었어요. 손톱이 부러지고 손에서 피가 나는 것도 모르고 차 문을 뜯어보려 했어요. 하지만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곧 119급대가 도착했고 소방관들이 절단 장비를 이용해 차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머리에서 많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남편을 따라 병원으로 갔지만 의사는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충돌 순간의 충격으로 뇌출혈이 심하게 일어났고 이미 뇌사 상태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일하던 남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경찰 조사 결과 원인은 급발진이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갑자기 가속되면서 전봇대에 들이받친 것이었어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죠. 급발진. 그 두 글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평생의 동반자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거니까요. 장례식은 정말 힘들었어요. 동네 분들과 단골 손님들이 많이 와주셨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민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소식을 듣고 늦게 왔는데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더 많이 보였어요. 반면 민수는 정말 의젓했어요. 18살밖에 안 된 나이였지만 장례식 내내 저를 부축해주고 조문객들께 인사를 드리고 형으로서 민기까지 챙기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아이만큼은 정말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를 치른 후 저는 막막했어요. 혼자서 카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주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했고 저는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터라 더욱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두 아들을 키워야 했고 무엇보다 남편이 평생 정성을 들여 키운 카센터를 그냥 문 닫을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 남편과 친했던 인근 정비소 사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모르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어려운 수리가 있을 때는 직접 와서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서 카센터를 지켜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가게를 열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남편의 빈자리를 제가 메우려고 노력했어요. 민수는 정말 든든한 큰아들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가게로 와서 저를 도왔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심부름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타이어 교체나 간단한 오일 교환 같은 것들도 스스로 배워서 하곤 했어요. 반면 민기는 여전히 제 걱정거리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히려 더 방황하는 것 같았어요. 학교도 자주 빠지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제가 민기에게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항상 핑계를 대며 피했어요. 기름 냄새가 싫다고 하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가끔은 용돈을 달라고 하면서도 가게 일은 절대 도우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민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으니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어서 형처럼 의젓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기는 더욱 제 손을 벗어나는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진로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었고 대학 입시에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반면 민수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자동차 관련 전문대학에 진학해서 정비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웠어요. 방학 때면 가게에 와서 배운 것들을 실습해보며 실력을 쌓아갔어요. 민수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가게 일에 참여하게 되면서 카센터는 많이 안정됐어요. 젊고 성실한 민수 덕분에 단골 손님들도 늘어났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어요. 저는 그런 민수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장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성격이 아버지를 닮아 성실하고 꼼꼼해서 손님들의 신뢰를 받았어요. 반면 민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뚜렷한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대학에 가자니 성적이 부족했고 그렇다고 취업을 하자니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다고 했어요. 결국 민기는 어학연수를 간다며 필리핀으로 떠났어요. 영어를 배워서 나중에 좋은 일자리를 찾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비용을 대주었어요. 하지만 필리핀에서 보내오는 소식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영어 실력이 늘었다는 소식보다는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더 자주 왔어요. 생활비가 부족하다거나 학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계속 송금을 요청했어요. 1년 정도 지난 후 민기는 필리핀에서 호주로 자리를 옮겼어요.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돈도 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역시 소식은 뜸했고 송금 요청만 계속 들어왔어요. 그 사이 민수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었고 손자까지 안게 되어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 부부는 제 근처에 전셋집을 얻어 살면서 자주 저를 찾아왔어요. 특히 며느리 수진이는 정말 효부였어요. 시어머니인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가게 일도 틈틈이 도와줬어요. 손님 응대나 간단한 사무 업무 같은 것들을 기꺼이 도와줬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카센터를 점차 민수에게 넘겨주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나이도 들었고 무엇보다 민수가 이제 충분히 가게를 운영할 능력이 되었거든요.
민수에게 카센터를 물려주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했어요. 단골 손님들도 민수를 믿고 계속 찾아주셨고, 새로운 고객들도 꾸준히 늘어났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모아둔 돈으로 근처에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임대 주어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수입이 생긴 거였어요. 처음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어요.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다른 어머니들과 수다도 떨고 민수네 집에 가서 손자도 돌봐주고 정말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런 평온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민기가 갑자기 한국에 돌아왔을 때부터였어요. 민기는 호주에서 2년 정도 생활한 후 갑자기 돌아온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그동안 한국이 그립고 가족들이 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저는 물론 기뻤어요.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던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하지만 민기가 돌아온 모습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해외 생활을 통해 더 성숙해지고 의젓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민기는 형인 민수에 대해 불만이 많아 보였어요. 자신이 없는 사이에 카센터를 혼자 물려받았다며 섭섭해했어요. 물론 저는 민기에게도 충분히 기회를 줬지만 민기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민수에게 맡긴 거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민기는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형만 카센터를 물려받았느냐며 따졌어요. 그리고 자신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어요. 민기의 요구는 단순했어요. 결혼 자금과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 달라는 거였어요. 형이 카센터를 물려받았으니 자신은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사실 민기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본인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민수만 혜택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기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마침 민기가 호주에서 만난 한국 여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름은 소영이라고 했는데 역시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갔다가 민기를 만났다고 했어요. 나이도 민기와 비슷하고 성격도 착하다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될 소영이를 만나보고 싶었지만 민기는 시간이 없다며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했어요. 소영이의 부모님도 호주에 계시고 양쪽 모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민기의 결혼 비용을 모두 대주었어요. 예식장 비용부터 시작해서 신혼여행비, 그리고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의 결혼이니까 아깝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정말 소규모로 치러졌어요.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했어요. 소영이는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예쁘고 차분해 보였고 저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민기와 소영이가 부부처럼 보이긴 했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이나 친밀감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사업 파트너 같은 관계로 보였달까요?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어요. 신혼부부니까 아직 어색할 수도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혼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민기 부부는 제가 마련해준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가끔씩 저를 찾아오기도 했어요. 민기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고 소영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민기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했어요. 성격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어서 직장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어요. 소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나중에는 마트에서 일했다가 계속 직장을 바꿨어요. 항상 상사나 동료와 맞지 않는다며 그만두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하게 됐어요. 민기는 자주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전기세가 밀렸다거나 관리비를 내야 한다거나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신혼부부니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도와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청하는 금액이 커지고 빈도도 잦아졌어요. 그리고 빌려간 돈을 갚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로는 한 푼도 갚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가 터진 것은 민기 부부가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전세 보증금을 모두 날렸다는 연락이 왔어요. 민기의 설명에 따르면 소영이의 지인이 사기를 쳤다는 거였어요. 투자 수익이 좋다며 돈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돈을 들고 잠적해 버렸다고 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전세 보증금 2억 원이 모두 사라진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전세 보증금이 그렇게 순식간에 날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민기와 소영이는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전세 보증금도 없고 월세를 낼 능력도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민기 부부를 제 집으로 들이게 되었어요. 제 집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방이 3개 있긴 했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적당한 크기였어요. 하지만 민기 부부가 들어오면서 집안이 갑자기 비좁아졌어요. 가장 큰 방은 제가 쓰고 있었고 그 다음 방을 민기 부부에게 내어줬어요. 작은 방은 창고 겸 작업실로 쓰고 있었는데 민기 부부의 짐들로 가득 차버렸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민기가 곧 일자리를 구해서 독립할 거라고. 그렇게 되면 다시 예전처럼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민기는 여전히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이력서를 넣는다고는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고 설사 취업을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고 말았어요. 소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지속적인 수입원이 될 만한 일은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점점 집에서 빈둥거리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저는 그런 민기 부부를 보며 점점 답답해졌어요. 20, 30대의 젊은 부부가 이렇게 의욕 없이 지내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 나이 때는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말이에요. 더욱 힘든 것은 생활 패턴의 차이였어요.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민기 부부는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아침에는 늦잠을 잤어요. 특히 민기는 컴퓨터 게임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하루 종일 방에서 게임만 하고 밥도 방에서 먹고 심지어 밤새 게임을 하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어요. 게임 소리도 문제였어요. 벽이 얇아서 옆방까지 소리가 다 들렸는데
총소리나 폭발음 같은 게임 소리가 하루 종일 계속됐어요. 제가 TV를 보려고 해도 그 소리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소영이는 그나마 조용한 편이었지만 역시 생활력이 부족했어요. 집안일을 거들어 달라고 하면 대충대충 했고 청소나 설거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한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었어요. 민기 부부가 들어온 후로 생활비가 거의 2배로 늘었어요. 전기료, 가스비, 수도료는 기본이고 식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민기와 소영이는 돈을 벌지 못하면서도 소비 욕구는 컸어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했고 옷도 자주 사고 싶어 했어요. 그런 것들을 저보고 사달라고 하거나 용돈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참고 견뎠어요. 가족이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민기는 일자리를 찾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몇 군데 넣어보는 것이 전부였고 면접에서 떨어지면 곧바로 포기해버렸어요. 소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일자리를 찾는 것 같았지만 점점 의욕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와의 갈등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갈등은 생활비 때문이었어요. 저는 민기 부부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부담해 달라고 했어요. 전체를 다 내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쓰는 만큼만이라도 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기는 지금 돈이 없다며 나중에 내겠다고만 했어요. 일자리를 구하면 그때 내겠다고. 지금은 정말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나중에가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소영이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를 돌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며 오히려 저에게 따지는 투로 말했어요. 돈을 못 버는 것도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건데 왜 자꾸 재촉하냐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민기 결혼에 다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다니요. 게다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전세금을 날려놓고도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굴었어요. 저는 민기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서 독립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평생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민기는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형만 편애한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형은 카센터도 물려받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자신을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라고. 아버지는 자신을 더 사랑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 2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듣다니요. 더욱이 민기가 방황할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어줬는데 그런 제 마음은 전혀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 제가 민기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만 편애했나 하는 자책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2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어요. 다만 민수는 스스로 노력하는 아이였고 민기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아이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민기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줬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나빠졌어요.
민기와 소영이는 저와 마주치는 걸 피했고 저도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민수네 가족이 가끔 놀러 왔지만 민기 부부가 있으니까 어색했어요. 민수와 민기 사이에도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형제지간이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서로 불편해했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저를 위로해 줬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드시니까 민기 부부에게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인데 어떻게 냉정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제 차에 문제가 생긴 일이었어요.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차가 멈추지 않아서 앞차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조금만 더 빨리 달렸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민수에게 연락해서 차를 견인해 왔는데 브레이크 오일이 새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민수는 이상하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점검을 받았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될 리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차는 오래된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수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자주 점검을 받기로 했어요. 두 번째 이상한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데 맛이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비릿한 맛이 나고 뭔가 화학 냄새 같은 것도 났어요. 처음에는 수돗물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다른 집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수기 필터를 갈았는데도 여전히 맛이 이상했어요. 결국 그날은 물을 사 먹었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물맛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정말 이상했지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었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세 번째 사건은 정말 무서웠어요. 어느 날 새벽에 잠을 자다가 이상한 냄새에 깼어요. 가스 냄새였어요. 급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보니까 가스레인지의 한 개 밸브가 열려 있었어요. 불은 붙지 않은 채로 가스만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모두 열었어요. 정말 아찔했어요. 조금만 더 늦게 깼다면 또는 누군가 불을 켰다면 큰 폭발 사고가 날 뻔했어요. 민기에게 물어보니까 자신은 모른다고 했어요. 밤에 라면을 끓여 먹긴 했지만 분명히 가스를 잠그고 갔다고 했어요. 소영이도 자신은 부엌에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도 잠들기 전에 가스를 확인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잘 잠겨 있었어요. 혹시 가스레인지가 고장났나 싶어서 점검을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가스 기사는 아마 누군가 실수로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압력 때문에 조금씩 열린 거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가스레인지를 30년 넘게 써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어서 더욱 불안했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은 며칠 후였어요. 그날은 빨래를 하는 날이었어요. 민기 부부의 옷들도 함께 빨려고 했는데 민기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이 하나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바로 돌려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첩이 열려 있어서 혹시 중요한 내용이 젖을까봐 펼쳐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그 수첩 안의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수첩 첫 장에는 낯선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는데 꽤 큰 돈이었어요. 두 번째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보험금, 브레이크, 가스, 물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고 날짜와 함께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것은 마지막 장이었어요. 거기에는 완료 예정일이라고 적혀 있었고 며칠 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최종 정리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수첩을 보면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최근에 일어난 이상한 일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 소름이 끼쳤어요. 혹시 민기가,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인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수첩의 내용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과 너무나 정확히 일치했어요. 브레이크 고장, 물의 이상한 맛, 가스 누출 사건까지 모든 것이 그 수첩에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것을 민기에게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최종 정리라는 말과 며칠 후로 잡혀 있는 날짜가 너무 불길했어요. 혹시 정말로 제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결국 저는 큰아들 민수에게 연락하기로 했어요. 이런 일은 혼자 판단하기에는 너무 중대했어요. 민수에게 수첩 사진을 보내고 설명을 했더니 민수도 놀라면서 바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수첩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수가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 같다고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을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는 저를 이해한다면서도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민수의 친구 중에 경찰관이 있으니 비공식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어요. 그 경찰관 친구는 수첩 내용을 보고 즉시 심각성을 파악했어요. 이것은 명백히 범죄 계획서라고 당장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최종 정리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저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다른 곳으로 피해 있으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저는 집을 떠날 수 없었어요. 만약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민기가 의심할 테고 그러면 계획을 바꿀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어요. 경찰관은 그렇다면 비밀리에 감시를 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CCTV를 설치하고 제 주변을 24시간 감시하면서 실제로 범행을 시도할 때 잡자는 거였어요. 저는 그 방법이 최선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고 동시에 제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 동안 비밀리에 감시가 시작됐어요. 집 주변 곳곳에 소형 CCTV가 설치됐고 제 차에도 추적 장치와 카메라가 설치됐어요. 경찰들은 평복을 입고 주변에서 54시간 대기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주민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언제든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며칠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해야 하는데 민기와 소영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민기가 저에게 말을 걸 때마다 소름이 끼쳤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아들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저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그냥 게으른 며느리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공범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수첩의 최종 정리로 적혀 있던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옷도 완전히 벗지 않고 잤어요. 밤 11시쯤이었을까요? 집 밖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모든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까 누군가 제 차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어둠 속이라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수상한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조용히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민수는 이미 경찰들과 함께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얼마 후 그 사람이 제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손에는 작은 손전등과 공구 같은 것들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 밑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주변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그 사람을 둘러쌌어요. 경찰들이었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경찰관의 외침과 함께 강력한 후레쉬 불빛이 켜졌어요. 그리고 그 불빛 아래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차 밑에 누워있던 그 사람은 바로 제 둘째 아들 민기였어요. 민기는 브레이크 라인을 끊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절단 도구와 작은 폭발물 같은 것도 들고 있었어요. 손 위로 올려. 경찰들의 호령에 민기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수갑이 채워졌어요. 동시에 집안에서도 소란이 벌어졌어요. 다른 경찰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소영이도 체포했어요. 소영이는 민기의 범행을 도왔던 공범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제 아들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나쁜 일을 계획했다고 해도 그는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범죄자가 되어 잡혀가는 모습을 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민기는 경찰차에 타면서 저를 올려다봤어요. 창문 너머로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저를 바라봤어요. 그 후 수사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민기와 소영이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과 민수가 물려받은 카센터, 그리고 저 명의로 되어 있는 각종 자산들을 모두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처음 계획은 저를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는 것이었어요. 브레이크를 고장내서 사고가 나도록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어요. 제가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는 독살이었어요. 제가 마시는 물에 독을 타려고 했는데 양을 잘못 계산해서 너무 티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맛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던 거예요. 세 번째는 가스 중독이었어요. 제가 잠든 사이에 가스를 틀어놓고 폭발 사고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일찍 깨어서 발견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시 교통사고로 돌아간 거였어요.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브레이크를 완전히 끊어서 큰 사고가 나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계획을 도와준 공범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수첩에 적혀 있던 낯선 이름의 그 사람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민기와 소영이는 그 사람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저를 제거하는 방법들을 의뢰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면 더 큰 금액을 주기로 약속했던 거였어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민기 부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제가 집으로 들인 후부터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들이 저의 생명보험금까지 조사해 뒀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죽으면 얼마의 보험금이 나오는지,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까지 다 알아봤더라고요. 그리고 민기는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민수도 있지만 민수는 이미 카센터를 물려받았으니까 나머지 재산은 자신이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매번 법정에 갈 때마다 민기와 소영이의 얼굴을 봐야 했어요.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민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저를 해치려던 게 아니라 그냥 겁을 주려던 것뿐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특히 그 전문 범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결정적이었어요. 거기에는 확실하게 처리해달라,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들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소영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도 공범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제가 민기를 어떻게 잘못 키웠을까 하고 말이에요. 혹시 민수만 편애해서 민기가 삐뚤어진 건 아닐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자책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어요. 오히려 민기가 더 약한 아이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줬던 것 같아요. 민수는 스스로 알아서 잘했지만 민기에게는 항상 더 많은 기회를 줬어요.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결혼 자금도 대주고 집까지 내어줬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재판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민기가 법정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었어요. 여전히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이고 저는 가해자인 것처럼 말이에요. 심지어 최후 진술에서 민기는 저를 탓했어요. 어머니가 형만 편애해서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모든 게 저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원망을 듣게 되다니요. 민수는 그런 저를 위로해줬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민기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끝까지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해줬어요. 며느리 수진이도 정말 든든했어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제 편에서 서줬어요. 그리고 손자까지 데리고 와서 저를 위로해줬어요. 결국 재판 결과
민기는 살인미수와 재산범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소영이는 공범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았어요.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아들이 이렇게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친자식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언론의 관심이 컸거든요. 기자들은 저에게 어떤 기분인지, 아들을 용서할 수 있는지, 앞으로 면회를 갈 생각인지 등등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들이 한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낳은 아이니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민기가 한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인 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어떻게 완전히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 있겠어요. 사건이 정리된 후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워낙 충격적인 일이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동정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도 했어요. 자식을 잘못 키운 어머니라는 시선으로 말이에요. 그런 시선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었지만 저는 견뎌내야 했어요. 제가 무너지면 민수네 가족까지 힘들어질 테니까요. 민수는 정말 훌륭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카센터를 성실하게 운영했고 저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제게 와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손자도 많이 자랐어요. 이제 초등학생이 된 손자는 할머니를 많이 따랐어요. 제가 우울할 때면 옆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림도 그려서 보여줬어요. 그런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갈 수 있었어요.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어요. 민기와 소영이가 감옥에 들어간 후 저는 그들이 살던 방을 정리했어요. 그들의 짐들을 모두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방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어요. 제 개인정보가 적힌 메모들, 저의 일상 패턴을 조사한 기록들, 그리고 보험 관련 서류들까지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한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 사진들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치 범행 대상을 관찰하는 것처럼 찍혀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모든 정리를 마친 후 저는 그 방을 작은 서재로 만들었어요. 책들을 놓고 작은 책상도 하나 놓아서 조용히 독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어요. 그곳에서 저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책을 읽기도 하고 일기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생각에 잠기기도 했어요. 특히 남편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곤 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쓰던 일기에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민수에 대해서는 자랑스럽다는 내용이 많았고 민기에 대해서는 걱정스럽다는 내용이 많았어요. 하지만 두 아들 모두에 대한 사랑은 똑같이 느껴졌어요. 남편도
민기가 좀 더 관심이 필요한 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랑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썼더라고요. 만약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있었다면 민기가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어요. 상가 임대료로 들어오는 수입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고, 민수네 가족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가끔 민기 생각이 날 때도 있었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면회를 갈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면회를 가보시라고 권했어요. 그래도 어머니의 아들이고 언젠가는 출소해서 사회로 돌아올 텐데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민기를 보면 그 끔찍했던 밤이 떠오를 것 같았고 또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대신 저는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은 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편지는 정말 쓰기 어려웠어요.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떤 감정을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솔직한 마음을 썼어요. 민기가 한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라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라도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란다고 썼어요. 편지를 보낸 후 한 달쯤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민기의 편지였어요. 편지 내용은 예상과 달랐어요. 사과의 말은 없었고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썼더라고요. 어머니가 형만 편애해서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다니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깨달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 편지부터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썼어요. 동네 소식이나 민수네 가족, 근황 같은 것들을 전했어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건강하라는 말을 적었어요. 민기의 답장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왔지만 나중에는 몇 달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답장이 없어도 상관없었어요. 제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민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허용된 전화 통화였어요. 민기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많이 차분해진 것 같았고 어조도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민기가 처음으로 사과의 말을 했어요. 어머니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2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민기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민기는 교도소에서 상담도 받고 종교 활동도 하면서 많이 변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출소하면 진심으로 뉘우치며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 약속을 믿기로 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특히 제 아들이니까 더욱 믿고 싶었어요.
그 통화 이후로 민기와의 연락이 다시 이어졌어요. 편지도 다시 오기 시작했고 가끔씩 전화 통화도 했어요. 민기는 교도소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출소 후에는 정직하게 일해서 어머니께 보답하겠다고 했어요. 소영이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소영이는 일찍 출소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소영이와 헤어지는 게 민기에게 좋을 것 같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기가 혼자가 된다는 게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민기는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혼자서 새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형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민수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어요. 민수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민기의 변화를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면회를 가기로 결심했어요. 민기와 통화한 지 6개월 정도 지난 후였어요. 교도소에 가는 길은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년 만에 보는 민기가 어떻게 변했을까? 정말로 뉘우치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면회실에서 만난 민기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많이 거칠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맑아 보였어요. 민기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에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겠다고 했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아무리 나쁜 일을 했어도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민기는 교도소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 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다른 수감자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담 선생님과 교도관들의 도움으로 점점 마음을 다잡게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특히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형에 대해서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형이 카센터를 물려받은 것도 당연한 일이었는데 자신이 시기심 때문에 잘못 생각했다고 인정했어요. 저는 민기에게 말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중요한 건 앞으로라고 했어요. 출소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격려해 줬어요. 민기는 출소 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해줬어요. 일단은 작은 일이라도 정직하게 하면서 생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어머니께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첫 면회 후에는 정기적으로 면회를 가게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기는 갈 때마다 더욱 밝아지고 희망적으로 변해갔어요. 민수도 함께 면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형제가 만나는 자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처럼 가까워졌어요. 민기는 민수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출소하면 카센터 일도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형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어요. 민수도 민기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출소하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격려해 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민기의 출소일이 다가왔어요.
10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지내서 7년 만에 가석방되는 거였어요. 출소 하루 전에는 마지막 면회를 갔어요. 민기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거칠고 성급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차분하고 성숙한 모습이었어요. 민기가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평생 어머니의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민기에게 말했어요.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자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출소하는 날, 저와 민수는 교도소 앞에서 민기를 기다렸어요. 7년 만에 자유로운 몸이 되어 나오는 민기를 보니까 감개무량했어요. 민기는 저와 민수를 보고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했어요. 그날 저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기가 예전에 살던 그 방은 이제 서재가 되어 있었지만 작은 방 하나를 다시 민기 방으로 준비해뒀어요. 민기는 그 방을 보고 정말 고마워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어머니와 형에게 평생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출소 후 민기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찍 일어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무엇보다 저와 민수를 존중하며 지냈어요.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찾았어요. 비록 전과자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어요. 결국 작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민기는 그 돈으로 생활비도 내고 용돈도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저축해서 나중에는 독립하겠다고 했어요. 민수의 카센터도 도와줬어요. 주말이면 가서 청소나 정리 같은 일을 했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 부족했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처럼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어요.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민기를 보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준 것 같았어요. 물론 완전히 예전 일을 잊을 수는 없었어요. 가끔씩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민기를 보면서 그런 기억들도 점점 흐려져 갔어요. 이제 저희 가족은 다시 화목해졌어요. 민수네 가족과 민기, 그리고 저까지 모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특히 손자는 삼촌을 정말 좋아했어요. 민기도 조카를 정말 예뻐했고 함께 놀아주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평범한 가족 같았어요. 요즘 저는 상가 임대료로 들어오는 수입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민수는 카센터를 더욱 발전시켜서 직원도 한 명 더 고용했어요. 민기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두 아들을 키우고 이제는 이렇게 지난 날을 덤덤히 얘기할 만큼 상처도 많이 아물었습니다. 일고 많고 탈도 많았던 제 인생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